내가 누군지 알아? 강도윤 이사 어머니라고! 접수대를 손바닥으로 탁 치는 소리가 울렸어요. 상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창 너머를 봤어요. 저도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 시장 장바구니, 한때 진주 목걸이에 모피 조끼 걸치고 기사 딸린 차에서 내리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번호표를 손에 꼭 쥔 채 접수 창구를 막아서고 있었어요. 직원이 침착하게 말했죠. 어머님, 대기 순서가 있습니다. 132번 차례가 되면 안내해 드릴게요. 내가 왜 번호표를 받아야 해? 우리 도윤이 여기랑 거래하던 사람이라고! 옆에는 형님 강미라가 서 있었어요. 머리도 제대로 정리 못한 얼굴로 어머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가자 형님이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가은아. 박금순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 손에 쥔 번호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저는 접수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바닥에 떨어진 번호표를 집어들고 박금순 여사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순서가 아니시면 퇴장해 주세요. 여기는 강도윤 이사 어머니가 아니라 입소 대기자 132번만 있을 뿐입니다. 한동안 숨소리도 안 들렸어요. 박금순 여사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형님은 제 얼굴을 보다가 시선을 내리깔았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를 향해 이 집에서 당장 꺼져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제 사인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는 문 앞에서 번호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왔을 때 그 앞에 제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그게 진짜였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구두도 빼앗겼고 외할머니 임종도 못 갔어요. 아이 앞에서 지워지고 사람들 앞에서 끌려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외할머니가 저한테 남긴 건 땅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억울한 눈물을 닦고 일어선 제 이야기에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남의 눈물 닦아준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여러분의 댁에 생각지도 못한 큰 복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구독 버튼은 이제부터 당신의 편이 되어줄 든든한 운의 시작입니다. 저는 29의 강도윤과 결혼했어요. 도윤은 요양시설 운영회사에서 승진이 빠른 사람이었고 밖에서는 참 점잖았죠. 말도 예쁘게 했어요. 가은 씨는 욕심이 없어서 좋아요. 당신이랑 살면 집이 따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달콤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직한 사람처럼 다가왔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였는데 그땐 몰랐어요. 박금순 여사도 처음엔 정말 다정했어요. 가은아, 이제부터 넌 우리 집 딸이다. 우리 집 와서는 서름 없게 할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열렸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시간이 길었거든요. 누가 진심으로 안아준다 하면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 약점인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딱 3달이 지나고부터 달라졌어요. 손님들이 오면 박금순 여사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랬죠. 우리 며느리가 참 순해서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손님들 돌아가고 문 닫히면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친정에서 대체 뭘 가르쳐서 보낸 거야.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이면서 시집은 왜 왔어? 처음엔 그냥 말투가 세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윤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 엄마 원래 저래. 당신이 좀 이해해. 그리고 형님 강미라는 더 교묘했어요. 우리 올케는 마음은 착한데 좀 둔해. 엄마, 올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요. 2번 들을 때까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삿날 친척들 앞에서, 지인들 앞에서, 아이 돌잔치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죠. 사람들이 서서히 저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착하지만 어수룩한 여자. 집안일은 해도 결정은 못하는 사람. 어느 날은 박금순 여사가 도윤 앞에서 대놓고 이랬어요.
내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집안에 애군이 꼈다. 친정 가르침이 워낙 없으니 어쩌겠어. 제 손이 떨렸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날 밤 외할머니 유품 상자를 열다가 낡은 빨간 수첩이 떨어졌어요. 오래된 토지대장 사본, 법무사 명함, 외할머니 글씨로 가득 찬 메모들. 가은아, 사람한테 몰리면 마지막엔 땅이 널 먹여 살릴 거야. 그 말이 그때는 그냥 할머니 잔소리였어요. 지금은 달리 들리지만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제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밥이 조금 짜면 제 실력이 없는 거고, 제사 음식이 늦으면 제가 느린 거고, 집안 행사에서 실수가 나오면 제가 준비를 못한 거였어요. 그렇게 믿었거든요. 박금순 여사가 그렇게 말했고, 도윤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잘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만 꼭 무언가를 짚어냈거든요. 그것도 늘 딱 제가 반박을 못하는 상황에서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이상함을 느낀 건 도윤 회사 동료 부부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박금순 여사가 거실에서 웃으며 말했죠. 우리 며느리가 오늘 음식 다 준비했어요. 참 살뜰하죠? 사람들이 웃으며 칭찬했어요. 저도 따라 웃었고요. 그런데 손님들이 화장실 간 사이 박금순 여사가 제 귀에 바짝 붙어 낮게 말했어요. 전이 왜 이렇게 간이 안 맞아? 소금도 제대로 못 치냐? 친정에서 밥상 구경이나 했어? 뭘 배워서 온 거야? 목소리 하나 안 높이고요. 웃는 얼굴 그대로였어요. 그 온도 차이가 더 섬뜩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오자 박금순 여사는 다시 다정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 집 며느리 손재주가 있죠? 저는 웃었어요. 속에서 뭔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지만 그냥 웃었습니다. 그 뒤로는 더 노골적이 됐어요. 제삿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탕국을 끓이고 과일을 깎고 상을 차리고 10시간 넘게 서 있었죠. 오후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의자에 앉았는데 박금순 여사가 친척들 앞에서 소리쳤어요. 아이고, 이것 봐라. 전 10장 붙이고 들어눕네. 작은아버님이 껄껄 웃었어요. 강미라도 바로 거들었죠. 엄마, 우리 올케는 원래 체력이 약해. 밖에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눈물이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도윤이 뒤에서 제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오늘 속상했지? 엄마, 원래 말이 좀 센 거 알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앞에서는 제가 깎이도록 놔두고 뒤에서는 제가 참아야 한다고 달래는 거잖아요. 결국 저만 버티면 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 하는 말일까? 대답은 안 나왔어요. 그냥 수세미만 계속 문질렀습니다. 그 뒤부터 박금순 여사의 말은 점점 도를 넘어갔어요. 명절이 지나고 도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제가 음식을 나르다가 국그릇을 조금 쏟았거든요. 손등에 살짝 튀는 정도였는데 박금순 여사가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더군요. 어머나, 저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거야. 그러더니 도윤 친척 아주머니 쪽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집안에 애군이 꼈다니까. 부모가 뭘 가르쳐서 보냈는지.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저는 쏟아진 국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귀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도윤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 자리에서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지금 반박하면 지는 거다. 그래서 참았어요. 입을 다물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강미라는 그날도 절묘했어요. 친척들이 돌아가고 나서 설거지하는 제 옆에 슬쩍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옳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원래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나쁜 뜻은 아니야. 그러더니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어요. 그래도 오늘 옳게 표정 좀 그랬어.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 그냥 웃고 넘겼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위로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집은 그랬어요. 대놓고 때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다 웃으면서 걱정하는 척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사람을 갈아 넣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히 여겨야 할 집에 들어온 사람처럼요.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도윤 회사 후원 행사에 같이 간 날이었어요. 구청 사람들도 있고 지역 복지 관계자들도 있는 자리였죠. 도윤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많이 도와줬습니다. 내조가 참 든든해요. 박수가 나왔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행사 끝나고 차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도윤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좀 어색해 보이더라. 사람들 앞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웃어야지. 그 표정 보면 내가 민망해. 저는 유리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칭찬받은 건 자기 내조였고 지적당한 건 제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가? 그 밤에 저는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외할머니 수첩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는데 그 빨간색이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어요. 외할머니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다. 준비한 사람이 이긴다. 저는 그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어요. 다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느꼈거든요. 아직 뭘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이었지만요. 저는 그날부터 메모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요. 박금순 여사가 뭐라고 했는지, 강미라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날짜랑 상황을 짤막하게 적었어요. 딱히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낀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상한 건지요. 그런데 적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패턴이 있었거든요. 박금순 여사는 꼭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저를 건드렸어요.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 소리 지르면 제가 이상해 보이는 상황.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강미라는 항상 그 직후에 등장했어요. 위로하는 척 더 깊이 박아 넣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도윤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제 편을 든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이 제일 아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모욕당하는 것보다 남편이 옆에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그 즈음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한 날이었어요.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자동이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제가 신청한 적 없는 곳으로 이체가 돼 있었어요. 도윤한테 물었죠. 이거 뭐예요? 내가 모르는 이체가 나갔어요. 도윤은 잠깐 멈추더니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거? 엄마 병원비 잠깐 먼저 낸 거야. 나중에 정리하려고. 저는 다시 물었어요. 왜 제 통장에서요? 미리 말은 해줘야죠. 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가족끼리 그것도 확인해야 해. 그렇게 따지고 들면 피곤하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내가 잘못 따지는 건가? 가족이면 그냥 넘겨야 하는 건가? 그게 그 집에서 제가 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달 뒤에 또 이상한 이체가 있었어요. 이번엔 금액도 컸고 받는 계좌도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도윤한테 다시 물었더니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또 따져? 이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살기 힘들다는 거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통장 내역 확인하는 게 잘못인가? 그날 저는 은행에 직접 가서 최근 석 달치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펼쳐놓고 한 줄씩 봤습니다. 이체 내역이 3건이었어요. 제가 동의한 건 하나도 없었고요. 저는 그 서류를 접어서 외할머니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가족 간 실수가 아니에요. 뭔가 의도적인 게 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이 차가워지더라고요. 두려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두려움이 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박금순 여사가 뭔가를 요청할 때마다 잠깐 멈추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박자 쉬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박금순 여사가 또 서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금순 여사 표정이 굳었어요. 딱 0.5초 정도요. 그러더니 금방 웃음을 지었죠. 어머,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러다 집안 공기 무거워지면 어떡해? 강미라가 옆에서 얼른 끼어들었어요. 옳게 너무 예민하게 굴면 엄마 마음 상해. 그냥 넘겨. 원래 가족이 그런 거잖아.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요.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다시 그냥 넘길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전 저라면 그랬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 상황을 그대로 메모했어요. 날짜, 시간, 박금순 여사가 한 말, 강미라가 한 말, 도윤의 반응. 한 줄씩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집은 제가 소리치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버티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맞는 말을 들어도 참고, 틀린 소리를 들어도 웃고, 억울해도 혼자 사귀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딱 하나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날이 있었어요. 외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시아버님 제사 전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전을 붙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외할머니 병원 간호사였어요. 지금 많이 위중하세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바로 떨렸어요. 저는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도 못 벗은 채로 박금순 여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외할머니가 많이 위중하시대요. 병원 잠깐 다녀오고 돌아와서 밤새 준비할게요. 박금순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문 닫힌 안쪽에서 말했죠. 제삿날 앞두고 며느리가 집 비우는 집안이 어딨어. 어른이 먼저야. 내 친정이 먼저야. 저는 맨발로 문 앞에 서서 울먹였어요. 어머님, 1시간만요. 얼굴만 보고 올게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다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어요. 옳게 제삿날 앞두고 저러면 복 달아나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지. 꼭 이런 날만 급해. 저는 도윤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윤 씨, 나 외할머니한테 가야 해. 도윤은 한숨부터 쉬더군요. 가은아, 오늘만 참아. 지금 엄마 건드리면 더 커져. 병원은 내일 가도 되잖아. 내일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저는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장례를 다녀와서 검은 옷 그대로 현관을 들어서는데 박금순 여사가
제 등을 보고 말했어요. 그렇게 애틋했으면 제사보다 먼저 갔어야지. 이제 와서 울긴 뭘 울어.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미라가 부엌 쪽에서 걸어 나오며 툭 던졌어요. 제사밥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할머니가 참 눈치 없게 가시네. 그 순간 눈물이 멈췄어요. 뚝!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미라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강미라가 제 눈빛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시선을 돌렸어요. 왜 그렇게 봐? 사실이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외할머니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빨간 수첩, 법무사 명함, 오래된 토지대장 사본. 손끝이 차가웠는데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눈물 없이 외할머니 물건을 만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슬픔이 다른 것으로 굳어진 거였어요. 저는 수첩을 펼쳐서 외할머니 필체를 한 줄씩 읽었어요. 국도 확장, 하천 정비, 수용 보상, 대체부지, 신탁, 승인권. 외할머니가 왜 이걸 제 이름 앞으로 바로 풀어놓지 않고 묶어뒀는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가은아, 내가 시집가면 제일 먼저 노리는 게 돈이 아니라 명이다. 그 말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법무사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번호는 선명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도윤이 출근하고 박금순 여사가 마실 나간 사이에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신탁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문태석 변호사 이름을 처음으로 검색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석장, 외할머니 수첩, 법무사 명함, 메모장에 빼곡히 적힌 날짜와 대사들. 저한테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제사상 앞에서 박금순 여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형님, 강미라도 도윤도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제 웃음은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요.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이란 게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조용하고 무표정하고 아무것도 티가 안 나는 얼굴이요. 저는 그날부터 그 얼굴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태석 변호사를 처음 만난 건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열흘쯤 지나서였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고 변호사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어요.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메모장과 통장 내역 서류, 외할머니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 명의로 제 통장에서 동의 없이 이체가 나갔고요. 시어머니가 결혼 초에 제 도장과 통장 사본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신탁권이 있는데 제가 승인권자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통장 내역을 받아들고 한참 봤어요. 이게 전부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메모가 더 있어요. 날짜랑 발언 내용, 상황을 적어뒀어요. 변호사님이 메모장을 넘기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저를 봤죠. 이걸 언제부터 적었어요? 결혼하고 6달쯤 됐을 때부터요. 변호사님이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법무사 연락해서 신탁 원본 확인하세요. 그리고 통장 이체권은 명의도용 여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기록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말 듣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엉뚱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어. 그 확인 하나가 그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이미 그날 밤 강미라 앞에서 눈물이 멈춘 뒤로
뭔가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그때는 알았어요. 나를 지키려면 그래야 했으니까요. 그 즈음 집안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도윤이 회사 이야기를 점점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퇴근이 늦어졌고 주말 외출이 늘었어요. 핸드폰은 항상 뒤집혀 있었고 진동이 울리면 화장실로 가져가더군요. 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기록을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도윤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패턴이 되고 패턴이 쌓이면 증거가 된다는 걸 변호사님이 말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 박금순 여사가 또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집 담보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는데 내 도장이 필요해. 가족 서류니까 빨리 찍어줘. 저는 잠깐 멈췄어요. 어떤 서류예요? 제가 먼저 내용을 봐도 될까요? 박금순 여사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따지는 게 아니라 제 도장이 들어가는 서류니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도 좀 놀랐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요. 박금순 여사가 서류를 걷어들이며 말했어요. 도윤한테 얘기해야겠네. 강미라가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옳게. 엄마 기분 상하게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 그냥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담보 관련 서류에 도장 요구가 왔어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절대 찍지 마세요. 내용 확인 전엔 어떤 서류도 안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덮고 천장을 봤어요. 이 집에서 제가 살아남으려면 조용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소리치지 않고 티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버텨야 한다는 것도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전에는 참는 게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전략이 됐거든요. 그 차이가 저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메모장을 펼치고 새 페이지를 열었어요. 날짜를 적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한 줄씩 써내려갔습니다. 박금순 여사의 말, 강미라의 말, 서류 요구, 거절, 반응,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 사람들만 아직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저는 도윤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주말 출장이 갑자기 늘었고 핸드폰은 늘 화면이 아래로 향해 있었죠.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지우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아직 어렸고 저는 그 집에서 버텨야 할 이유가 아이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을 수 있는 것과 참아선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하원 날이었어요. 제가 일이 늦어져서 도윤한테 먼저 지우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불안하긴 했어요. 근데 설마 했거든요.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한소라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한소라가 지우 무릎 위에 인형을 올려주고 있었어요. 포장도 안 뜯은 새 인형이었죠. 그러면서 지우 귀에 낮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거 엄마가 사준 것보다 훨씬 비싼 거야. 지우는 예쁜 거 좋아하지? 이모랑 살면 매일 이런 거 가질 수 있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달려가서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한소라가 일어서며 태연하게 웃었죠. 왜요, 가은 씨? 애한테 선물 하나 준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제 아이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도윤이 벤치 뒤에서 걸어 나왔어요. 두 사람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거였죠. 도윤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저한테 향했습니다. 가은아, 내 표정 좀 봐. 이게 정상적인 엄마 표정이야? 지우가 무서워하잖아. 너 요즘 상담 좀 받아야겠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들이 멀리서 이쪽을 봤죠.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울고 싶었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렌즈가 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지우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금순 여사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도윤한테 이미 연락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애비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안 망칠 년이 들어왔다. 그리고 손에 든 소금을 제 발 앞에 뿌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강미라가 거실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죠. 옳게, 요즘 도윤이 핸드폰 몰래 본다며? 그거 범죄야. 정 떼려고 작정했어? 믿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저는 도윤 핸드폰을 건드린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박금순 여사 앞에서 하니까 박금순 여사가 저를 보며 혀를 찼어요. 지우가 제 다리를 꼭 잡고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저는 지우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를 씻기고 재우고 잠든 얼굴을 한참 봤어요. 그러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으니까요. 한참 울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는 부은 눈으로 억지로 웃어봤어요. 어색했어요. 다시 웃어봤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또 웃어봤어요. 카메라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도윤이 원하는 그림을 줘서는 안 됐어요. 그렇게 한참을 혼자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자다가 깼어요. 제가 옆에 누워 있으니까 지우가 제 팔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 이모 무서워. 나 엄마랑만 살고 싶어. 저는 지우를 꼭 안았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것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아이 문제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지우가 다시 잠든 뒤 저는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비밀 폴더를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어요. 통장 이체 내역 사진, 날짜별 메모 파일, 오늘 어린이집 녹음. 그 다음엔 작은 녹음기를 가방 안쪽 지퍼칸에 넣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켜둘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2주일치 쓰레기 봉투를 떠올렸어요. 도윤이 버린 영수증들이 있었거든요. 식당 이름, 날짜, 금액. 주말 출장이라던 날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메모장 3페이지를 열고 한 줄을 썼어요. 내 눈물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들의 비웃음은 숫자가 되고 증거가 된다. 나는 이제 아내가 아니다. 사냥꾼이다. 그리고 다음 날 문태석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신탁 원본 확인됐어요. 특약 조항 읽어드릴게요. 저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양육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승인권이 즉시 윤가은 씨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미 안전장치를 해두신 거예요. 저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외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은아,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내 이름 석자 들어간 종이는 함부로 믿지 마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15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당시엔 그냥 할머니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집에 들어갈지, 거기서 제 이름이 어떻게 쓰일지. 그래서 미리 묶어두셨던 거예요. 제 이름을 지키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도윤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박금순 여사가 또 무슨 말을 뿌릴지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안 떨렸어요. 잃을 걸 다 잃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저는 비밀 폴더를 열고 파일 개수를 세었어요. 32개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그 행사 날짜를 2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도윤 회사가 주최하는 지역 복지후원 행사였거든요. 구청장, 지역의원,
기자들까지 오는 큰 자리였죠. 도윤이 그 자리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건 냄새로 알았어요. 행사 일주일 전부터 박금순 여사가 이상하게 다정해졌거든요. 어느 날 아침 박금순 여사가 뚝배기를 들고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가은아, 내가 직접 끓였다. 전복 넣었어. 몸 좀 챙겨야지. 저는 그 뚝배기를 받아들고 식탁에 앉았어요. 박금순 여사가 제 앞에 앉더니 숟가락으로 전복을 잘라 제 숟가락에 올려줬어요. 어서 먹어. 저는 그 전복을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부드럽고 진한 맛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목이 막혔습니다. 이 손이 제 구두를 숨기던 손이거든요. 이 목소리가 외할머니 임종날 문 뒤에서 어른이 먼저냐고 소리치던 목소리거든요. 저는 끝까지 다 먹었어요. 씹으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죠. 독이 든 성배도 마셔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때다. 강미라는 그날 오후에 나타났어요. 손에 스카프가 들려 있었죠. 베이지색 명품 스카프였어요. 옳게, 이거 내가 안 쓰는 건데. 그러더니 제 목에 직접 둘러줬어요. 오늘 기 좀 살아야지. 가만 보면 올케는 좋은 거 걸치면 확 달라지더라.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스카프가 목에 감겨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천이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미라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어요. 오늘 도윤이 중요한 자리라고 했잖아. 올케가 옆에서 잘 서 있어줘야지. 잘 서 있어줘야 한다. 그 말이 참 묘했어요. 그날 밤 저는 문태석 변호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이에요. 변호사님 답장이 왔죠. 녹음기 켜두세요. 공개 발언은 전부 증거입니다. 저는 가방 안쪽 지퍼칸에 녹음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은 안 왔어요. 그냥 눈을 감고 버텼죠.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입구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구청장과 악수하고 지역 의원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웃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잡았어요. 한소라는 세련된 홍보팀 유니폼을 입고 도윤 옆에서 자료를 건네고 있었고요.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누군가 인사를 건네도 도윤 부인이라고 했고 저는 따라 웃었죠. 그때 한소라가 다가왔어요. 귀에 대고 낮게 말했어요. 사모님, 옷이 좀. 오늘 행사랑 안 어울리시네요. 그리고 돌아서며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방 끈을 한번 고쳐주었어요. 안쪽 지퍼칸을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켜져 있었어요. 행사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도윤이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더니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윤가은 씨, 잠깐 나와보세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박금순 여사는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고 강미라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맨 뒤에 한소라가 서 있었는데 슬픈 표정까지 만들고 있더군요. 저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수백 명의 눈이 저를 향해 꽂혔어요. 도윤이 차분하게 마치 걱정하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내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우를 돌보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반복됐고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너무 방치했습니다. 아내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약 같은 거 먹은 적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봤어요. 불쌍하다는 눈빛, 한심하다는 눈빛, 어쩔 수 없다는 눈빛. 그 시선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1000개의 바늘이 온몸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박금순 여사가 바로 끼어들었죠. 우리 아들이 사람 하나 살리려다 오히려 잡아먹혔어요. 부모 복 없는 애는 어디 가도 복이 없더라고. 강미라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옳게, 여기서 더 추해지지 말고 좋게 끝내요. 그리고 도윤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펜도 같이요. 사인해. 당신 위해서도 이게 나아. 도윤 눈 속에 이미 승리감이 들어차 있었어요. 다 끝났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뒤에서 박금순 여사 목소리가 눌러왔어요. 어서 해라. 그게 가문 살리는 길이다. 수백 명이 보고 있었어요. 펜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서류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멈췄어요. 작은 글씨 한 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배우자 명의로 진행된 모든 금융행위와 자금 이동은 실질적으로 강도윤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다. 동공이 떨렸어요. 변호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상대가 유리하다고 믿는 서류에 함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인하세요. 이 문장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인 줄 알았겠죠. 도윤 손에 든 펜이 제 목을 베는 칼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그날 단상 위에 올라간 건 양이 아니었어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냥꾼이었습니다. 도윤이 내민 서류는 제 항복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수위였으니까요. 저는 사인했어요. 도윤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박금순 여사도 그랬고 강미라도 그랬어요. 그래. 이제 체면은 지키고 끝내자. 저는 고개를 숙이고 행사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행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었죠. 환호성도 들렸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소리가 멀어졌어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닫았어요. 그 순간 소리가 완전히 차단됐어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 지퍼를 열었어요. 녹음기를 꺼내 이어폰을 꽂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내는 지우를 돌보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박금순 여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모 복 없는 애는 어디 가도 복이 없더라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움조렸습니다. 그래. 내 입으로 직접 내 죄를 고백했구나. 차갑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저는 빈손으로 쫓겨난 여자처럼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데 제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목소리가 전부 담긴 채로요. 전쟁은 그날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날 선전포고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직후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명의도용권은 수사 진행 중이었고 양육권 소송은 시작됐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우는 잠시 친척 집에 맡겨야 했고 저는 혼자였죠.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문태석 변호사님이 말했거든요. 도윤 씨 회사가 지금 운영권 확장을 노리고 있어요. 외곽 실버타운 부지 쪽이요. 윤가은 씨가 승인권자라는 걸 그쪽은 아직 몰라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들어가면 어떨까요? 세탁실 보조 자리가 났어요. 현장 파견직이라 신원 조회가 간단해요. 변호사님이 잠시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얻는 정보는 법정에서 씁니다. 단 공개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들린 것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실버타운 세탁실에 출근했어요. 첫날 세탁기 스팀이 얼굴로 올라왔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하루가 지나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손이 더 문제였어요. 락스 희석액에 손을 담그고 이불을 빨면 손톱 주변이 마르면서 갈라졌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왼손 검지 손톱 옆에서 피가 맺혔어요. 저는 그 손을 잠깐 봤어요. 어제까지는 백화점에서 상고가 크림을 바르던 손이었어요. 오늘은 락스 냄새가 밴 채로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지우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손을 작업복 옷자락에 닫고 다시 카트를 밀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세탁실 아줌마로 봤죠.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왜 거기 있는지를요. 사람들은 제가 수건을 개면서 눈물을 닦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수건을 개면서 그들의 목을 조를 밧줄을 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눈과 귀를 열어뒀어요. 어느 운영진이 어느 납품업체 직원과 자주 만나는지, 회의실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내용이 뭔지,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도윤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전 복도에서 수건 카트를 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도윤과 한소라가 내렸어요.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같이였죠. 도윤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다가 피식 웃었어요. 와, 진짜네. 윤가은, 여기서 이런 일 하고 있었어? 한소라가 코웃음을 쳤죠. 전엔 사람 부리는 척 하더니 지금은 남 친구나 개고 계시네요. 저는 카트를 밀면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소라가 들고 있던 커피를 제 카트 위 깨끗한 수건 위로 일부러 기울였어요. 갈색 얼룩이 번졌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소라가 핸드백을 열더니 동전 몇 개를 꺼내 제 발치에 던졌어요. 동전이 대리석 바닥에 튀며 소리를 냈죠. 아줌마 세탁비예요. 도윤 씨가 전 아내 고생시킨다고 마음 쓰여 한다길래 내가 대신 드리는 거예요. 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동전을 내려다봤어요. 끌어올랐어요. 손이 떨릴 만큼요. 그런데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동전을 하나씩 집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속으로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 이 동전이 내 구속영장의 첫 번째 증거가 될 거다. 커피 얼룩이 묻은 수건은 다시 빨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이 내 인생에 남긴 오물은 법의 심판이라는 독한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가 당신들을 빨아버릴 차례였어요. 도윤이 혀를 차며 지나쳤어요.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수건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세탁실 안쪽 선반을 정리하고 있는데 회의실 환기창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투자자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복도에 아무도 없는지 눈으로 확인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선반 앞에서 이불을 개는 척 계속 움직였어요. 도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운영권 확장건은 내부적으로 이미 정리됐습니다. 보조금 집행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죠. 납품단가 조정은요? 도윤이 낮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서류상으론 경쟁 입찰이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이번 것만 묻어주시면 다음 발주에서 충분히 맞춰드립니다. 5억이면 입 막을 수 있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이불 아래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수건을 집어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직원 한 명이 복도를 지나갔어요. 제 옆에서 잠깐 멈추더니 인사하고 걸어갔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저는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이불 아래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화면에 경고가 떠 있었어요. 배터리 10%. 손이 얼어붙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아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세탁실 콘센트를 찾았어요. 케이블을 꽂고 핸드폰을 수건 더미 뒤에 세워뒀어요. 그리고 다시 녹음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녹음은 40분 넘게 이어졌어요. 납품단가 담합, 보조금 허위 집행, 운영권 내부 배분. 도윤이 직접 말했어요. 자기 입으로요. 저는 수건을 계속 깨면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님한테 파일을 보냈어요. 이거 보조금 부정수급에 담합까지 들어갑니다. 명의도용건이랑 합치면 형사고발 2건이에요. 수사기관에 넘길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무서웠어요. 도윤이 얼마나 거칠게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잃을 걸 다 잃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로부터 사흘 뒤 도윤이 움직였어요. 퇴근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 도윤차가 서 있었어요. 도윤이 내리더니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았어요. 가은아,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지우 보고 싶지 않아? 내가 계속 이러면 지우를 평생 외국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 저는 도윤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도윤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지우를 언급하는 순간 당신 형량은 1년씩 더 늘어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도윤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어깨를 빼고 걸어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 거울 앞에 섰어요. 세탁실 작업복이었어요. 스팀에 달아오른 얼굴, 락스 냄새가 배어있는 소매. 저는 그 옷을 벗어 던졌어요. 옷장 깊숙이 손을 뻗었어요. 비닐에 쌓인 남색 정장이 있었어요. 가장 당당했던 시절에 입던 옷이었죠. 꺼내서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저를 봤어요. 더 이상 세탁실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외할머니가 남긴 땅 위에 외할머니가 남긴 정의를 세우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박 실장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준비하세요. 저는 정장 단추를 끝까지 채웠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였죠. 회의실 반전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도윤과 한소라가 복도에서 저를 비웃으며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맨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죠. 남색 정장, 뒤집어둔 명패. 박 실장이 두 손으로 서류를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윤가은 대표님, 최종 승인 부탁드립니다. 도윤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한소라가 먼저 소리쳤죠. 이건 감정적인 보복이잖아요.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아이한테 엄마는 곧 멀리 갈 거라고 말하던 분이 감정 얘기를 하시네요. 두 번째 서류철을 열었어요. 명의도용, 무단이체, 보조금 허위 집행, 납품 담합 녹음 파일 목록. 도윤 얼굴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조사관들이 들어왔을 때 한소라가 먼저 뒤로 물러나며 외쳤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직원이었어요. 도윤이 그 여자 팔을 잡았죠. 너까지 이러면 안 되지. 너도 같이 했잖아. 한소라가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이 시킨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들었죠. 그날 두 사람은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듯 나갔습니다. 사흘 뒤 지역 뉴스에 도윤 얼굴이 나왔어요. 모자이크도 제대로 안 된 채로요. 동네 마트 계산대 TV에서 그 뉴스를 봤을 때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 둘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 사람 그 재단 이사 아니야? 어쩐지 좋게 나오더니. 그리고 얼마 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날이 왔어요. 박금순 여사와 강미라가 실버타운 접수대 앞에 서 있던 날이요. 접수대를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치는 박금순 여사 옆으로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입소대기 어르신들도 상담 나온 보호자들도 다 고개를 돌렸죠.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상담실 문을 열고 천천히 나갔어요.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강미라가 먼저 저를 보고 숨을 삼켰어요. 박금순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손에 쥔 번호표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여기 왜 있어? 저는 번호표를 집어들어 박금순 여사 손에 쥐어줬어요. 번호표 없으시면 퇴장해 주세요. 여기는 강도윤 이사 어머니가 아니라 입소대기자 132번만 있을 뿐입니다. 박금순 여사가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도 사람 도리는 해야지. 내가 너 시어머니였어. 저는 구두 굽소리를 내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박금순 여사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삿날 제 구두 숨기셨죠? 이제 어머님이 갈 곳은 제가 숨겼어요. 절차대로 하세요. 박금순 여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핸드폰 든 손이 더 올라갔죠. 강미라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가은아,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저는 돌아서서 직원을 봤어요. 서류 미비 항목 안내해드리고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특혜도 없었어요. 예외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지우와 함께 살아요.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고, 낮엔 운영 보고받고, 저녁엔 아이랑 밥 먹으며 하루 이야기 들어요. 아주 평범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함이 얼마나 힘들게 지켜낸 건지 저는 알거든요. 살면서 딱 하나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사람 앞에서 번호표를 들고 서게 됩니다.